사장님, 제 말 좀 믿으세요. KTX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제2의 제주도가 된다니까. 부동산 사장이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션을 샀습니다. 6억 5천만 원. 내 인생을 바친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3억을 더 들여서 최고급으로 고쳤어요. 이탈리아 월풀 욕조, 테라스에서 보이는 정동진 일출. 강릉에 이런 펜션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1박 50만 원. 강릉에서 가장 비싼 펜션을 만들었습니다. KTX가 개통됐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돋이 보고 아침에 돌아갔어요. 잠을 안 잤습니다. 2시간이면 서울 가는데 굳이 비싼 펜션에서 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더 웃긴 건요. 설령 자더라도 옆집 15만 원짜리로 갔습니다. 바다는 거기서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제 50만 원짜리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예약 앱을 열면 빈칸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요. 가격을 내리라고 다들 그랬어요. 저는 안 내렸습니다. 3억을 들여서 고친 건물인데 15만 원에 내놓으라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저를 망하게 했어요. KTX 뚫리면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KTX 뚫리면 쪽박이었어요. 9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6억 3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저는 68입니다. 강릉 원룸에서 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문진 수산시장에 나갑니다. 스티로폼 상자를 나르고 얼음을 퍼넣어요. 하루에 8만 원을 법니다.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끼고 비린내가 안 지워져요. 35년 건축 설계를 했던 이 손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 건물이 최고야라는 자존심이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될 겁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처럼 자존심에 갇힌 분들에게 경각심이 될 겁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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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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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텅 빈 거실. 아내가 떠난 건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거든요. 6달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서 보냈어요. 저는 매일 병실에 갔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이 달라졌다는 걸요. 아내 신발이 없었어요. 현관 한쪽에 늘 놓여있던 아내 운동화. 그게 없으니까 현관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있었고 식탁이 있었어요. 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앉던 소파 왼쪽 자리.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 자리에 늘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는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내가 있을 때는 텔레비전 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아내가 이거 재밌다, 저 배우 연기 잘하네,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나물볶음, 멸치볶음, 김치. 장례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 반찬들을 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가 넓었어요. 아내가 자던 오른쪽이 비어 있었거든요. 손을 뻗어봤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아내 체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거든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35년을 일하고 63세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2년째였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면 3억 정도가 있었고 서울 아파트가 있었어요.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문을 읽었습니다. 1시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2시간. 산책을 했습니다. 1시간. 그래도 오후가 남았어요.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3시 15분. 10분 뒤에 또 봤습니다. 3시 25분. 시간이 안 갔어요.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호주 멜버른에서 살았어요. 결혼해서 손녀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먹는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였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딸이 너무 혼자 있지 말고 친구분들이랑 만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커튼을 쳤어요. 친구들을 만나라고 딸이 말했지만 만날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은 퇴직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학교 동창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었고요. 아내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내가 친구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며 65살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바다가 나왔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었어요. 강릉 정동진 해돋이.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주황빛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내랑 제주도 갔던 게 5년 전이었나? 그 뒤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파도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강릉 해돋이, 정동진 일출 명소.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면서 일어나면 어떨까? 서울 아파트에서 벽만 보고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내 없이, 할 일 없이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남은 인생이 20년이라고 치면 20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어딘가로 가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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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부동산 사무실. 강릉에 처음 간 건 2021년 봄이었습니다. 3월이었어요. 아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KTX를 타고 갔어요.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가깝구나. 놀랐어요. 강릉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정동진 쪽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 냄새가 들어왔어요. 짭조름한 냄새.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벽만 보고 살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정동진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밟으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바다를 봤어요. 여기서 살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해변 근처에 펜션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2층짜리, 3층짜리. 테라스에서 바다가 보이게 지어진 건물들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펜션이라.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35년 했거든요. 건물 보는 눈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고 자신했어요. 그 눈으로 펜션을 하나 사서 고치면 어떨까? 바다 보면서 살면서 손님도 받고 외롭지도 않고 수입도 생기고. 서울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자. 강릉으로 내려가자. 펜션을 하자.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말을 들을 게 싫었어요. 잘 되면 그때 자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어요. 7억 원. 거기에 퇴직금이랑 저축 2억 5천을 합치면 9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강릉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정동진 근처에서 가장 크다는 부동산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여름이었거든요. 땀이 식으면서 팔뚝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천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펜션 매물을 찾는다고 하니까 좋은 물건이 하나 있다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테라스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동진 해변에서 5분 거리에 객실 8개짜리인데 테라스에서 해돋이가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였죠.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6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포함이라고요.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갔어요. 건물을 꼼꼼히 봤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35년 했으니까 뭘 봐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기초 상태를 봤습니다. 크랙이 없었어요. 외벽을 봤습니다. 방수 상태가 괜찮았어요. 배관을 봤습니다. 12년 된 건물치고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인테리어만 보고 결정한다지만 저는 달랐어요. 뼈대를 봐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건물 상태가 괜찮다고 하니까 천 사장이 눈을 빛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라면서요. 원래 건축 설계 쪽 일했다고 대답했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를 상대하는 것처럼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수평선 위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서요. 지금 이 동네에 큰 게 하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KTX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여기까지 온다고 했어요. 그거 뚫리면 이 동네가 제2의 제주도가 된다고요. 지금 이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KTX가 뚫리면 사람이 몰려오겠지. 숙박 수요가 늘겠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천 사장이 또 말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오시면 이 건물 완전히 살릴 수 있다고요. 건물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좀만 손보시면 강릉 최고 펜션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말에 자존심이 꿈틀거렸어요. 강릉 최고 펜션. 내가 만들 수 있다. 35년 경력이 있잖아. 계약금 얼마 넣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3장. 3억짜리 자존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억 5천만 원.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내 거구나. 펜션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벽만 보며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바다 앞에 건물 하나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 길게 비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캔 따서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건물을 고쳐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손님을 받을 수 없었어요. 구조는 튼튼했지만 인테리어가 낡았거든요. 벽지가 누렇게 바랬고 화장실 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었어요. 이대로 영업하면 다른 펜션이랑 차별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고칠 거 제대로 고치자. 강릉에 없는 펜션을 만들자. 서울 부자들이 와서 여기 진짜 좋다고 할 만한 펜션을 만들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 전문가였으니까 도면을 직접 그렸어요.
객실 8개 전부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바닥재를 전부 뜯어내고 수입 원목 마루를 깔기로 했어요. 핀란드산 자작나무. 발이 닿으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원목이었습니다. 국내산 쓰면 싸게 끝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최고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화장실도 전부 바꿨습니다. 이탈리아 욕조를 들여왔어요. 월풀 욕조였습니다. 버튼 누르면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 거요. 한 개에 300만 원짜리. 8개 넣으니까 그것만 2,400만 원이었어요. 테라스에는 전동 어닝을 달았습니다. 버튼 하나로 펴지고 접히는 고급형. 비가 오면 자동으로 접히는 센서까지 달았어요. 침대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호텔에서 쓰는 것과 같은 등급으로요. 매트리스 하나에 150만 원. 킹사이즈 8개니까 1,200만 원. 벽지, 조명, 가구 전부 싹 바꿨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견적을 내왔을 때 숫자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3억 원. 리모델링에만 3억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업자가 좀 줄일까요? 국내산으로 바꾸면 반값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펜션 6억 5천에 리모델링 3억. 합치면 9억 5천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업자들이 대충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했어요. 도면과 다르게 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여기 수평 안 맞는다고 다시 하라고 했어요. 업자가 놀랐습니다. 진짜 전문가시라면서요. 원래 그쪽 이랬다고 대답했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대충 넘기려던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리하니까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었죠. 공사가 끝나갈 쯤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곧 손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펜션보다 좋은 곳을 만들었으니까 손님이 밀려들겠지. 리모델링이 완료된 날 객실 하나하나를 돌아봤습니다. 수입 원목 바닥이 윤기 있게 빛났어요. 월풀 욕조에서 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테라스에 서니까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어요. 완벽했습니다. 강릉에 이런 펜션은 없었어요. 서울 5성급 호텔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제 가격을 정해야 했습니다. 주변 펜션 가격을 알아봤어요. 평일 12만 원, 주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성수기에는 좀 더 올리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펜션은 다르잖아. 3억을 들여서 고쳤잖아. 수입 원목에 이탈리아 욕조잖아. 같은 가격을 받으면 안 되지. 1박 50만 원. 제가 정한 가격이었습니다. 강릉 펜션 평균의 3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그 가격이면 좀 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펜션 시설 봤잖아요. 이 정도 퀄리티면 50만 원 값을 한다고요. 업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반응이 거슬렸어요. 뭔데? 내 펜션인데?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지. 간판을 달았습니다. 펜션 이름을 찍고 간판 업자한테 전화해서 크기와 색상을 정했어요. 금색 글씨의 검은 바탕. 고급스럽게 가기로 했습니다. 간판이 올라가는 걸 밑에서 올려다봤어요. 이게 진짜 내 펜션이구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강릉 최고 펜션을 만들었다는 자신감. 예약 사이트에 펜션을 등록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수입 원목 바닥, 월풀 욕조, 바다 뷰 테라스. 사진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가격란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50만 원. 이제 손님이 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KTX도 곧 개통되고요. 서울 부자들이 몰려올 거였어요. 해돋이 보러.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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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빈칸들. 예약 사이트에 펜션을 올린 첫 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약 현황 확인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열었습니다. 빈칸이었어요. 예약이 없었습니다. 아직 올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며칠 지나면 들어오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빈칸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예약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안 들어오지? 사진도 잘 올렸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최고인데. 앱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루에 30번은 했을 거예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예약이 들어왔나? 하지만 빈칸만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약이 2건 들어왔어요. 2건. 한 달에 2건. 그중 하나는 예약하고 나서 취소했습니다. 가격 보고 잘못 눌렀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 손님은 한 팀뿐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중년 부부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월풀 욕조 쓰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어요. 짐 들어드리고 객실 사용법 설명해드리고 아침에 커피도 내려다 드렸습니다. 체크아웃 할 때 부인이 말했어요. 시설은 진짜 좋다고요. 근데 가격이 좀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뭔가 찔렸어요. 가격이 좀? 뭐가 어때서? 3억 들여서 고쳤는데. 그 부부가 떠나고 나서 또 빈방이 됐습니다. 다음 예약이 없었거든요.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해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이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펜션에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펜션들을 봤어요.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가득했어요.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 펜션에 안 오지?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정동진 펜션.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가격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박 8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 비싼 데도 있었어요. 20만원, 25만원. 제 펜션은요? 50만원. 다른 펜션들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못했어요. 바닥재도 싸구려 같았고 욕조도 평범했어요. 테라스 뷰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거기가 찼어요. 후기도 많았습니다. 저희 펜션은 후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왜 손님이 안 오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동네 펜션 사장들 모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횟집에 모여서 이야기한다고요. 저도 한번 나갔어요. 정보 좀 얻을까 싶어서. 사장들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건물 엄청 잘 고치셨다더라. 대단하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그렇지. 내 펜션 진짜 잘 만들었지.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장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한 사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잘 안 들어온다고요. 얼마 받으시냐고 물었어요. 5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만 원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대답했어요. 한 사장이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강릉에서 그 가격은 좀 그렇다고요. 뭐가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기 관광객들이 그 정도 돈은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바다 보러 오는 건데 펜션에 50만 원 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우리 펜션 시설 봤냐고 물었어요. 월풀 욕조에 수입 원목 바닥이라고요. 봤다고 했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손님들이 그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라고 했어요. 15만 원짜리에서도 바다 똑같이 보인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고급을 원하는 손님이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손님은 강릉 말고 제주도나 해외로 간다고 했습니다. 강릉은 당일치기로 해돋이 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당일치기.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요즘 KTX 생기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잖아요. 새벽에 KTX 타고 와서 해돋이 보고 아침에 돌아간다고요. 숙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KTX가 뚫리면 대박이라고 했잖아. 부동산 사장이 그랬잖아. 그런데 오히려 숙박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20만 원 아래로 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20만 원. 제가 3억 들여서 고친 펜션을 20만 원에 내놓으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장들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뭐라 더 말은 안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가격을 내려야 하나? 아니야. 3억을 넣었는데 15만 원짜리 펜션이랑 같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잖아. 자존심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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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텅 빈 여름. 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성수기였어요. 해변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파라솔이 줄지어 세워졌어요. 해변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펜션에 오면 좋겠다. 여름이니까 예약이 들어오겠지. 기대했습니다. 예약 앱을 열었어요. 빈칸. 또 빈칸. 일주일 내내 빈칸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여름인데, 성수기인데, 왜 안 오지? 옆에 펜션들을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어요. 저녁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손님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 펜션에 안 오지? 가격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3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수입 원목의 월풀 욕조인데 15만 원짜리 펜션이랑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가격을 안 내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7월 한 달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객실 8개짜리 펜션에서 한 달에 150만 원. 3팀이 왔어요. 그중 2팀은 할인해달라고 해서 40만 원에 내줬습니다. 8월도 비슷했어요. 성수기인데 예약이 안 찼습니다. 옆에 펜션들은 만실이라고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빈 방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았습니다. 가격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릴 수가 없었어요. 3억을 넣었으니까. 3억 들여서 고친 펜션을 15만 원에 내놓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비수기가 시작됐어요. 예약이 더 안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팀 올까 말까였어요. 매달 나가는 돈은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재산세, 화재보험.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갔어요. 수입이 거의 없는데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펜션 사고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격을 안 내렸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받아보면서 잘 지낸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빈방만 보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딸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사는데 궁금하다면서요. 해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펜션 사진은 안 보냈어요. 빈 객실이 찍힐까봐. 딸이 진짜 예쁘다고 했습니다. 아빠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한테 말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아직 아니야. 좀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해돋이 시즌이었어요. 이때만 되면 예약이 밀려드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고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12월부터 예약이 들어오겠지. 예약 앱을 열었어요. 빈칸. 12월 중순이 지나도 빈칸이었습니다. 왜? 해돋이 시즌인데? 옆에 펜션들은 벌써 만실이었어요. 11월에 이미 예약이 다 찼다고 했습니다. 저는 빈방이 8개였어요. 결국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반토막을 낸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약이 좀 들어왔어요. 12월 31일에 세 팀이 잡혔습니다. 8방 중에 3방. 새해 첫날 아침 손님들이 테라스에 모여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올랐어요. 주황빛이 바다 위로 번졌습니다. 손님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관리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50만 원짜리 펜션을 30만 원에 내놨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3억 들여서 고쳤는데 새해 첫날이 지나고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1월 한 달 매출이 90만 원이었어요. 한 팀만 왔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전부 빈방이었어요. 2월은 더 심했습니다. 매출이 0원이었어요. 한 팀도 안 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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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부러진 자존심. 2023년 봄. 전염병이 잠잠해지면서 여행 수요가 돌아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복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한꺼번에 가는 거라고요. 이번에는 다르겠지. 기대했습니다. 예약 앱을 열었어요. 빈칸. 4월, 5월, 6월. 계속 빈칸이었습니다. 가끔 예약이 들어왔지만 한 달에 두세 팀 수준이었어요.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강릉 평균 가격이랑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예약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옆에 펜션들보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후기가 없었거든요. 다른 펜션들은 후기가 수백 개인데 저희는 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손님들이 숙소 고를 때 후기를 먼저 보잖아요. 7월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30대 부부였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건물을 둘러보더니 시설 진짜 좋다고 했습니다. 강릉에 이런 데가 있었냐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신경 많이 썼다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알아봐주는 사람이 왔구나. 그런데 체크아웃하고 나서 후기가 올라왔어요. 별점 3점. 제목이 이랬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가격 대비 애매함. 내용을 읽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욕조도 좋고 바닥도 깔끔하다고요. 그런데 20만 원을 내고 왔는데 옆에 펜션이랑 크게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다고 했어요. 바다는 똑같이 보이니까요. 시설 좋은 건 인정하지만 가성비로는 글쎄요 라고 썼습니다. 3점. 별점 3점이 찍혔습니다. 화가 났어요. 3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월풀 욕조의 수입 원목인데 옆에 펜션이랑 다를 게 없다고. 댓글을 달려다가 참았습니다. 댓글 달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 후기가 올라간 뒤로 예약이 더 줄었습니다. 별점 3점이 상단에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왔어요. 통장 잔고가 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상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10만 원으로 내리자. 강릉 평균 이하로 가자. 자존심 같은 건 접자. 10만 원으로 내렸더니 예약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빼면 적자였습니다. 3억 들여서 고친 펜션을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적자라니.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8월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대학생 단체가 들어왔어요. 객실 3개를 잡았습니다. 10만 원씩이니까 30만 원. 그래도 반가웠어요. 첫날 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는다면서 새벽 2시까지 음악을 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옆방 손님한테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올라갔죠.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니 10분 뒤에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3번을 올라갔어요. 다음날 체크아웃하고 나서 테라스를 봤더니 난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탔다가 꺾인 거였어요.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거 원래 흔들리던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답이 왔어요. 난간 수리비 80만 원. 제가 냈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수면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억을 들여서 고친 펜션인데
월풀 욕조의 수입 원목인데 10만 원 받고도 적자인데 난간 수리비까지 내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던 게 문제였어요. 50만 원. 그 가격 때문에 첫 1년을 날렸습니다. 손님이 없었으니까 후기도 없었고 후기가 없으니까 손님이 안 왔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가격을 처음부터 적정하게 잡았으면 달랐을까? 후기가 쌓였을까? 손님이 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병이 비었어요. 또 한 병을 땄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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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딸의 전화.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딸한테 먼저 전화하곤 했는데 그날은 딸이 먼저 걸었습니다. 화면에 딸 얼굴이 떴는데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요. 딸이 요즘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인터넷에 펜션 올려놨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올려놓은 펜션 정보를 딸이 본 거였어요. 펜션 이름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딸이 따졌습니다. 바다 근처로 이사한다고만 했지 펜션 사업을 한다고는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서울 아파트 팔고 내려간 게 이것 때문이었냐고요. 바다 보면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바다 보면서 사는 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간 건데 퇴직금 다 넣은 거냐고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큰 돈 들어가는 일을 왜 혼자 결정하냐고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렇다고요. 걱정시키기 싫은 게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게 편한 거라고요. 엄마 아플 때도 그랬고 퇴직할 때도 그랬고 매번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한다고요.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딸 말이 맞았거든요. 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안 들어와서 매출이 바닥이라는 것,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손님을 놓쳤다는 것, 통장 잔고가 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화면 속 딸이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딸이 얼마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총으로 건물 6억 5천, 리모델링 3억, 합치면 9억 5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아빠 전 재산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팔고 퇴직금이랑 저축까지 다 합친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당장 팔라고 했어요.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지, 더 끌면 더 손해잖아요. 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딸이 맞는 말을 하는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났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KTX 뚫리면 대박이라고 했지 뚫린 지 2년 됐는데 나아졌냐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당일치기로 바뀐 관광 패턴이 다시 돌아올 것 같냐고요. 딸이 38이었어요. 호주에서 회사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저보다 더 냉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바다가 까맣게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결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며칠을 더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어요. 처음에 5억에 내놨습니다. 6억 5천에 산 건물이니까 5억이면 손해지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낮게 잡은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 4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4억으로 내렸어요. 리모델링비 3억은 아예 공짜로 주는 셈이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지금 이 동네 펜션 매물이 2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다들 팔려고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물이 20개라는 건 저 같은 사람이 20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들 같은 꿈을 꾸고 들어왔다가 같은 현실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수산시장 새벽. 3억 2천만 원. 결국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6억 5천에 산 건물을 3억 2천에 넘긴 거였어요. 리모델링비 3억은 그냥 날린 셈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던 그 테이블이었어요. 그때는 인주가 손가락에 묻는 게 기분 좋았는데 이번에는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진 돈이 9억 5천만 원이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남은 건 약 3억 원이었습니다. 6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건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3억으로 서울 전세 구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강릉 시내에 소형 원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펜션에서 그렇게 싸웠던 그 냄새가 여기서도 나더라고요. 바닷가 도시니까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죠. 창문 밖으로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펜션 테라스에서 보이던 수평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월세 35만 원, 공과금, 식비를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 남짓이었어요. 가능은 했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주문진 수산시장에 새벽 경매 보조일이 있다는 걸 원룸 건물 관리인 아저씨한테서 들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뽑는데 힘은 좀 써야 한다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주문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안쪽에 경매장이 있었어요.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스티로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가 폐 깊숙이까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매사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이를 물었어요. 6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허리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해보라고 했어요. 상자 나르는 거랑 얼음 채우는 거. 일당 8만 원이라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징어가 가득 든 스티로폼 상자 물이 반쯤 차 있어서 20kg은 넘었을 겁니다. 허리에 바로 느낌이 왔어요. 이걸 하루에 몇십 개를 나르는 거였습니다. 얼음을 퍼서 상자에 채워 넣는 일도 했어요. 삽으로 얼음을 떠서 붓는 건데 얼음물이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첫날이 끝나고 원룸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파김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이 당겼고 무릎이 쑤셨고 손가락은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니까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끼어 있더라고요. 비누로 3번을 씻어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찬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진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도면에 선을 그었었나? 35년 동안 설계 도면을 그렸던 손인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몸이 좀 적응을 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상자 나르는 요령이 생겼고 얼음 퍼넣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8시면 끝났어요. 일당 8만 원. 한 달에 20번 나가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에 이걸 더하면 310만 원. 월세 공과금 식비 빼고도 1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까먹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였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수산시장에서 새벽에 좀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말이 없다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몸 쓰는 거니까 건강에도 좋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힘든 건 맞지만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펜션에서 빈 방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보다 나았습니다. 딸이 매달 조금씩 보내겠다고 했어요. 됐다고,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제발 받아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라고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딸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매달 30만 원씩 통장에 넣어놨어요.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거 아빠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받아줘야 나도 편하다고요. 그 말에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수산시장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보여요. 강릉은 서울보다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주말에 가끔 정동진 해변을 걷습니다. 펜션이 있던 자리에 가면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카페가 됐더라고요. 제가 3억 들여서 고친 내부를 전부 뜯어내고 새로 꾸민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격을 안 내렸어요. 3억 들여서 고쳤으니까 5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존심이 손님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KTX 뚫리면 대박이라는 말을 검증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 말만 믿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상의하지 않았어요. 혼자 결정하는 게 편했거든요. 누군가가 이거 위험하지 않냐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랐을 겁니다. 9억 5천을 넣었습니다. 3억 2천에 팔았습니다. 6억 3천이 사라졌어요. 35년 건축 설계 경력이 아무 쓸모 없었습니다. 건물을 볼 줄 아는 것과 장사를 할 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거든요. 저처럼 자존심 때문에 가격을 못 내리시는 분, 누군가 대박이라고 하면 검증 없이 믿으시는 분, 큰 결정을 혼자 하시는 분,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